제61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수상하고 제80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을 수상, 각색상과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영화 어톤먼트. 부커상 수상 작가 이언 맥큐언의 대표작을 원작 소설로 두고 제작된 작품으로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은 충격적인 반전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감독과 원작자가 말하는 영화 어톤먼트, 그리고 작품 속 반전에 관해 내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브라이오니가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브라이오니의 방에는 인형의 집과 그 집에 사는 인형들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요. 글을 쓰는 브라이오니의 뒷모습은 아주 크게, 브라이오니의 등 뒤에 놓인 인형들은 아주 작게 보이죠. 조라이트 감독은 영화 어톤먼트에 대해 작가와 작가의 정신에 관한 영화라고 표현했는데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소설과 소설가의 정신에 관한 영화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소설가가 소설 속에서 마치 신처럼 등장인물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집중해 브라이오니와 인형의 크기에 차이를 둠으로써 이 이야기의 작가인 브라이오니가 신과 흡사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고 하네요. 제작자 폴 웹스터는 어톤먼트 소설을 가리켜 작가 이언 맥큐언의 소설 중 가장 수작이며 또 가장 영화적인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작자 이언 맥큐언은 각색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제작 총책임을 맡기로 결정했죠. 처음 영화를 계획했을 때에는 조라이트가 아닌 다른 감독이 연출을 담당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어톤먼트를 맡았던 감독은 소설 속 관점에 따라 다르게 재현되는 부분을 없앤 상태로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후 조라이트 감독이 최종적으로 작품을 맡게 되면서 각색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영상에 담기 위해 가능한 원작에 충실하게 각색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사람들이 원작을 읽었을 때 느낀 감정을 영화에서 재현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강렬한 햇살이 로비와 세실리아를 비춥니다. 캐릭터들이 길어봐야 약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을 이 장면은 촬영에만 무려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해가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제작진들은 해가 나오면 밖으로 나가 실외 장면을 찍고 구름이 끼면 안으로 들어가 실내 장면을 찍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해가 나올 때를 기다리느라 촬영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작중 배경은 1935년입니다. 감독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 생활 방식을 보여줄 대사와 억양을 찾기 위해 애썼다고 하네요. 영화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담아내기 위해 배우들의 말투 하나하나까지 모두 리허설을 거쳤다고 합니다. 또 세실리아를 연기한 키이라 나이틀리의 의상 중 상당수는 당시 활동했던 사진작가 리 밀러의 사진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드레스부터 수영복과 수영모자까지 리 밀러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Bite it. You have to bite it. 감독이 이 영화를 통틀어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깨물어봐 라고 합니다. 폴 마셜을 연기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그 대사를 할 때 너무 도발적이라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감독은 촬영할 때 이 장면이 특히 묘하게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책으로 읽을 땐 괜찮았는데 촬영함에 보니 너무 역겨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네딕트는 강간범을 연기하는 것에 촬영 내내 무척 심란해했고 감독과 대화도 많이 나눴다고 하네요. 감독은 강간당하는 사람보다 강간하는 사람 역할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베네딕트가 연기를 정말 훌륭하게 해줬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감독은 실제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폴 마셜 캐릭터와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말하며 그를 아주 예의 바른 신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영화에 잠깐 등장하는 폴 마셜의 엉덩이는 CG라고 하네요. 장면을 촬영할 때 베네딕트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감독은 어린 브라이오니를 연기한 시얼샤 로넌 또한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독은 시얼샤에 대해 아주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소녀죠. 이 특이하고 냉정하고 기묘한 배역을 잘 연기해 주었어요 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어톤먼트는 브라이오니의 영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브라이오니를 감독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오니가 쓴 작품인 만큼 브라이오니를 통해 영화를 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제작진은 원작 소설에 그려진 대로 12, 13살 정도의 브라이오니를 연기할 소녀를 찾았고 오디션을 통해 당시 12살이던 시얼샤 로넌을 발견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바나 프리모렉은 브라이오니를 연기하는 새 배우가 동일인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머리 모양을 같게 하고 특유의 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특징의 기준에 시얼샤를 두었다고 하네요. 시얼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할지 많이 생각했고 그랬더니 브라이오니가 어떻게 늙어갈지 쉽게 상상이 되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조라이트 감독은 캐스팅 구상 당시 키이라 나이틀리에게 18살 브라이오니 역을 맡기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이라 나이틀리를 직접 보고는 소녀가 아닌 여인이라고 느꼈고 때문에 브라이오니가 아닌 세실리아 역으로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조라이트 감독과 키이라 나이틀리는 어톤먼트 이전에도 같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오만과 편견입니다. 어톤먼트 이후 또 한 번 안나 카레니나로 손을 잡기도 했죠. 감독은 원작자의 말을 빌어 로비라는 캐릭터는 낙천주의의 눈망울을 지닌 캐릭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로비는 키도 덩치도 제법 큰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그럼에도 제임스 맥어보이를 캐스팅한 이유로 제임스의 낙천주의적인 맑은 눈망울을 꼽기도 했죠. 감독은 촬영이 끝난 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제임스가 보여준 애절한 감성 연기와 눈빛은 최고였다고 극찬하며 그를 캐스팅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Cecilia, I love you. 세실리아는 저녁 파티를 위해 초록색 드레스를 걸쳐 있습니다. 딱 봐도 부드러운 재질에 두께감이 상당히 얇아 보이는 이 드레스는 실제로 옷감이 너무 얇아 특히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계속 찢어졌다고 하네요. 매번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했기에 드레스를 미리 여러 벌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드레스 역시 리밀러의 사진을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하네요. 조라이트 감독은 세실리아의 모티프는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인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실리아를 떠올리면 언제나 물이 연상됐다고 하네요. 감독은 세트마다 영화의 줄거리를 암시하는 장치를 숨겨뒀다고 합니다. 로비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로비 왼쪽을 자세히 보면 군인 2명의 그림이 걸려있는데요. 두 사람은 부상당해 텅 빈 들판을 걸어가고 있죠. 훗날 군인이 되어 텅 빈 들판을 걷고 또 걷는 로비의 미래를 암시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어린 브라이오니 곁에도 복선을 하나 숨겨놨는데요. 바로 전등갓에 수놓아진 국회의사당입니다. 브라이오니가 성 토마스 병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알리는 장치라고 하네요. 감독은 박자야말로 영화가 지닌 훌륭한 도구라고 말하며 영화를 제작할 때 항상 박자로 영화의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톤먼트에서는 박자와 사운드를 주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영화 첫 장면, 브라이오니가 타자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박자감을 만들며 초반부터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죠. 이 장면의 경우 촬영에 앞서 음악을 녹음했고 음악을 틀어놓은 채 장면을 찍었다고 합니다. 또 로비가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도 두 사람이 대화하는 듯한 에로틱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남녀 오페라 가수가 고음으로 노래하는 음악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모든 게 시작되기 전 로비의 뒤통수를 보여주며 잠시 정막이 흐르는 장면을 두고 정막은 때에 따라 소름 돋게 만들죠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사씨는 밀폐된 세트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당시 촬영 장소에 있던 사람은 배우들과 감독, 카메라맨, 그리고 포커스 풀러 뿐이었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런 장면을 찍을 때 중요한 것은 웃으며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든 뒤 배우들에게 말을 자주 걸어 정신을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감정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클로즈업으로 촬영했으며 발이 들려 올라가는 장면은 샤갈의 그림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브라이오니 시점 속 정사씬을 곤충의 교미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각샷으로 찍은 이유에 대해 제3자의 눈을 통해 보는 정사씬은 늘 우스꽝스럽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광각샷을 이용해 두 사람의 몸짓을 가능한 어색하고 괴기스러워 보이도록 연출했다고 하네요. 감독에 의하면 브라이오니는 로비가 세실리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오니가 거짓말을 한 이유는 늘 도마 위에 오르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세실리아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건 확실하다고 밝히기도 했죠. 감독은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브라이오니의 감정에 대입하며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7, 8살쯤이던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침대 밑에 숨겨뒀던 포르노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어렸던 감독은 포르노를 보고 곤충의 교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놀랐고 또 무서웠다며 당시 감정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감독이 생각하기에 브라이오니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읽을 걸 알면서도 로비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감독은 평소 크기의 차이가 암시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 때문에 극단적인 클로즈업 다음에 광각을 쓰는 기법을 좋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텀몬트에서 가장 먼저 클로즈업 그리고 광각이 쓰인 장면은 바로 첫 장면입니다. 감독은 인형의 집을 보인 바로 다음 어린 브라이오니를 클로즈업하며 브라이오니와 탈리스 집안 사람들의 관계를 암시했습니다. 또 브라이오니가 로비의 편지를 몰래 뜯어볼 때도 극단적인 클로즈업 그리고 광각샷을 이용했죠. 그리고 브라이오니가 경찰에 붙잡혀가는 로비를 바라볼 때도 극단적인 클로즈업 그리고 광각샷을 사용했습니다.
로비는 브라이오니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체포되죠. 언니 세실리아와 로비는 슬픔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요. 그런 두 사람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브라이오니의 오른쪽에는 성녀 마틸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감독에 의하면 마틸다는 동화에 나오는 거짓말쟁이 소녀라고 하네요. 감독은 시간을 초월한 두 거짓말쟁이의 만남으로 이 장면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영화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모티프로 제비를 두었습니다. 제비는 감독에게 있어 상상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세히 살펴보면 브라이오니의 드레스 앞에도 제비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이탈리아 집 곳곳에도 제비 조각이 많았다고 하네요. 또 세실리아와 로비가 사건 이후 만나는 카페 이름도 제비 카페라고 합니다. 문에도 제비가 조각되어 있고 메뉴, 내부 인테리어에도 제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비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군입대를 지원하며 세실리아와 3년 6개월 만에 재회합니다. 감독에 의하면 로비를 연기한 제임스 맥어보이는 이 장면을 촬영하는 내내 울었다고 하네요. 감독도 이 장면을 촬영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감독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복잡한 겁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그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누군가와 솔직하게 마음을 주고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라고 말하며 장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원작 소설 설명에 의하면 로비가 감옥에 있는 동안 세실리아는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면회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로비는 세실리아에게 보낸 편지와 강간 혐의로 인해 성욕 과다증으로 진단받았고 그 때문에 여성 면회자는 유일하게 어머니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로비에 대해 이상적인 인간,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비가 그렇듯 고결하고 명예롭게 묘사된 이유에 대해 작가가 브라이오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로비가 죽은 뒤 글을 쓰면서 위화한 것으로 해석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감독에 의하면 감독이 로비를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말했을 때 제임스 맥어보이는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맥어보이는 날카롭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어렵고 복잡한 배역을 원했다고 하네요. 로비는 행군하다 어린 소녀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 이 소녀를 살해한 자들이 매장할 시간이 없어 그냥 이렇게 버려놓고 갔다는 뜻으로 찍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라이트 감독은 이 장면을 찍을 때 제임스 맥어보이에게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는 게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불현듯 걱정됐고 그래서 이제 웬만큼 찍었다 싶은 순간에 울어도 된다고 다시 얘기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오니가 물속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감독은 이 장면을 두고 로비의 시점, 로비가 추억하는 장면이라고 말했죠. 로비가 이 장면을 떠올린 이유는 브라이오니가 자신을 강간범으로 지목한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브라이오니는 동료에게 로비를 좋아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브라이오니는 언니를 질투해서 로비를 강간범으로 지목한 걸까요? 감독 생각에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브라이오니의 고백으로도 드러났듯 브라이오니는 그 시기에 로비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후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즉 로비를 고발했을 땐 더 이상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 상태였죠. 감독에겐 그것이 아주 중요했다고 하네요. 감독은 질투 때문이라면 너무 단순하거든요 라고 말하며 브라이오니가 질투 때문에 로비를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화에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거대한 신이 그려집니다. 바로 덴케르크 롱테이크 샷이죠. 롱테이크 샷은 하나의 쇼트를 길게 촬영하는 방식으로 1, 2분 이상의 쇼트가 편집 없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영화의 사실성을 더하면서도 관객에게 영화 속 공간에 카메라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법이라 많은 작품에서 사용되기도 하죠. 어톤먼트 속 최고의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덴케르크 롱테이크 샷은 1000명의 엑스트라와 단 하루 동안 찍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감독에 의하면 이 장면을 찍기 위해 1000명의 엑스트라를 새벽 6시에 직결한 후 하루 종일 리허설을 거치고 다음 저녁 6시에 촬영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총 3번을 찍었는데 영화에서 사용된 컷은 3번째 컷이라고 합니다. 4번째도 찍었지만 스테디캠 기사가 다리가 풀려 쓰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촬영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CG는 단 한 부분 멀리 보이는 연기에만 사용됐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카메라를 골프차 위에 놓고 이동하다 여기서부터 스테디캠 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움직였다고 하네요. 엑스트라가 1000명뿐이었기에 군복을 입은 조감독 여러 명이 카메라가 지나갈 때마다 엑스트라들에게 다음 장소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찬송가는 제작자 제인 프레이저가 골랐으며 배 이름 린디는 감독의 어머니 성함이라고 합니다. 음악단과 관람차는 제작진들이 직접 지은 것이라고 하네요. 이 길고 긴 샷은 마치 로비의 시선인 양 해변을 쭉 훑어보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감독은 샷의 의미에 대해 전쟁이 낭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소모되죠. 말도, 기계도, 인명도 모든 게 소모돼요. 이 장면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모두 의미 깊게 이 장면 촬영을 마쳤죠. 감독은 로비가 자신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며 모든 것이 작아지는 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로비는 광대한 해변에서 성냥 한 개비로도 주변을 밝힐 수 있는 작은 지하실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감독은 죽음은 소소한 것, 숨이 꺼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로비가 바다로 뛰어드는 식의 극적이고 과장된 죽음은 원하지 않았기에 성냥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조용한 죽음을 그렸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감독이 처음부터 필름을 거꾸로 돌리기 위해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세실리아는 로비에게 말하죠. 감독은 그 대사에 관해 근본으로 돌아오라는 것, 세실리아에 대한 사랑이라고 설명하며 편집할 때 로비가 죽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드러내야 좋을지 많은 고민을 거쳤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작 소설에서도 세실리아의 돌아와는 의미 깊게 사용됩니다. 로비는 세실리아의 말을 목숨처럼 여기고 기억하며 죽을 때까지 그 말을 추억하죠. That is no Bryony.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한 논평과도 같은 대사로 브라이오니는 없어를 꼽았습니다. 새 배우가 브라이오니를 연기하지만 그중 진짜 브라이오니는 없다고 설명하며 영화에서 다룬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는 정체성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내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그 실체를 신뢰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브라이오니가 부상당한 프랑스 군인 릭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편집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독에게 삭제를 권했다고 합니다. 영화 줄거리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데다 로비나 시실리아, 브라이오니의 관계와도 연관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조라이트 감독은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기에 편집하지 않았고 그대로 영화에 넣었습니다. 감독이 이 장면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바로 브라이오니가 소설의 힘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오니는 죽음을 앞둔 병사 릭과 대화를 나누며 그를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소설에 치유력이 있다는 것을 배우죠. 감독은 어텀먼트는 소설과 소설가의 상상력에 관한 영화라고 강조하며 이 장면은 미시적으로는 브라이오니와 리코네의 이야기지만 거시적으로는 영화 전체에 관한 이야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세실리아와 로비 그리고 브라이오니가 대화하는 장면은 이틀 동안 찍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카메라 옆에 앉아 모니터를 무릎에 올려놓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하네요. 이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려니 마치 특권을 누리는 기분이었다며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인터뷰가 아닌 브라이오니의 내면의 고백으로 진실이 밝혀집니다. 감독은 이것을 영상으로 표현할 방법으로 인터뷰를 떠올렸고 인터뷰 방식을 통해 브라이오니가 허구의 장막을 벗기는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로비도 세실리아도 모두 지하에서 마지막을 보냅니다. 원작에는 세실리아가 베럼 지하철역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쓰여 있는데요. 제작진들이 촬영을 위해 조사해보니 그 당시 폭격은 지하철역이 아닌 가스와 수도 본관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하철역은 물에 잠겼다고 하네요. 감독은 불현듯 세실리아의 모티프가 물이란 사실을 떠올렸고 그렇게 세실리아의 마지막을 익사한 것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각색을 담당한 크리스토퍼 햄튼은 시골 저택의 부유한 생활로부터 군인들, 인간들의 참상을 묘사한 해변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며 영화를 보며 관객들이 잔인한 변화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화 어텀먼트의 원작 소설 숙제를 리뷰하며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 그리고 영화로는 다 알기 힘들었던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